지금 이 글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말할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부탁인 척하는데 사실은 명령인 사람. 내가 싫다고 하면 삐지거나 화내는 사람. 내 시간을 당연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해줘야만 잘 대해주는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 지금 여러분한테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그걸 알면서도 선을 못 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나이 들어서 괜히 싸우기 싫어서.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뭐. 저 사람도 나름 힘든 게 있겠지. 내가 예민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 오늘 여러분한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거 미덕이 아니에요. 그거 습관이에요. 오래된 나쁜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지금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듣고 나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 갑과 을은 계약서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갑과 을.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직장에서만, 계약서에서만 쓰는 개념으로 알고 계세요. 사장이 갑이고 직원이 을. 건물주가 갑이고 세입자가 을. 발주처가 갑이고 하청업체가 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갑과 을은 일상의 모든 관계에 존재해요. 가족 안에도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있어요. 이웃 관계에도 있어요.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누군가는 갑이 되려 하고 누군가는 을이 되어가요. 그리고 이게 나이 들수록 더 교묘해져요. 젊었을 때 갑질은 좀 노골적이에요. 큰 소리치고 무시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알아채기가 쉬워요. 화도 나고 맞서기도 해요. 근데 나이 들고 나서 받는 갑질은 달라요. 훨씬 부드럽고 훨씬 조용하고 훨씬 교묘해요.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지치게 만들어요. 이걸 오늘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갑이 되려고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채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첫 번째, 은근한 무시로 시작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가장 흔한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모임에서 내가 말할 때 슬쩍 딴 얘기하는 사람. 내 의견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는 사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칭찬은 없고 지적만 하는 사람. 내 경험을 들으면서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끊는 사람.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해요. 말을 아끼게 되고, 의견을 내기 전에 망설이게 되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불편해지고, 결국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항상 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에게는 사회적 지위 감각이 있어요. 내가 이 관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뇌가 그걸 학습해요. 아,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낮은 위치구나. 그러면 자동으로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요. 더 조심하고, 더 양보하고, 더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선택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그 사람 앞에서 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윤옥순 씨, 67세. 이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모임에서 자꾸 윤옥순 씨 말을 끊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게 됐어요. 의견을 내도 어차피 무시당할 것 같아서 모임 가는 날이 즐겁지 않게 됐어요. 그 친구가 오는 날은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그 친구가 있으면 내가 위축되더라고요. 나중에 딸이 옆에서 보다가 엄마, 그분 엄마 자꾸 무시하는 거 안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딸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은근한 무시는 당하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천천히 진행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 무시가 일어났을 때 반응하세요. 크게 따질 필요 없어요. 단지 지금 제 말씀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보고 이 관계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무시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음엔 좀 더 해도 되는구나 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반대로 첫 번째에 반응하면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학습해요. 관계의 온도는 초반에 결정돼요. 두 번째, 부탁처럼 포장된 명령을 구별하라. 이게 정말 교묘해요. 저번에 내가 도와줬잖아. 이것 좀 해줘.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거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겠어요. 당신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냥 한 번만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겉으로는 부탁이에요. 근데 들으면서 왠지 거절하기가 어려운 느낌.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상대가 섭섭해할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명령이에요. 진짜 부탁과 명령처럼 포장된 부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부탁은 거절했을 때 상대가 아, 그렇구나. 괜찮아라고 말해요. 명령처럼 포장된 부탁은 거절했을 때 상대가 삐지거나 화내거나 죄책감을 심어줘요. 이게 기준이에요. 거절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당신을 을로 만들려 한 건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예요. 수원에 사시는 김봉수 씨, 71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자꾸 돈을 빌려요. 빌릴 때마다 형, 나 말고 누가 있어. 형은 넉넉하잖아 라고 해요. 처음엔 형제니까 도와줬어요. 근데 갚지 않고 또 빌리고 또 빌리고 한 번은 안 된다고 했더니 동생이 형이 그렇게 매정하게 굴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게 부탁이 아니었구나. 거절하면 안 되는 명령이었구나. 김봉수 씨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거절했더니 연락을 끊었다. 그 행동 하나가 그게 부탁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진짜 부탁은 거절을 존중해요. 명령은 거절을 배신으로 받아들여요. 이 둘을 구별하는 것, 이게 여러분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그리고 명령처럼 포장된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절하냐고요? 설명하지 마세요. 이유를 길게 대면 상대가 그 이유를 하나씩 반박해요. 바빠요 라고 하면 언제 시간 되면 돼 라고 하고,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 얼마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고, 그냥 짧게요. 이번엔 어렵겠어요. 끝이에요. 이유 없는 거절이 사실 가장 강력한 거절이에요. 세 번째, 내 시간을 당연하게 쓰려는 사람을 경계하라. 이것도 정말 흔한 패턴이에요. 약속 시간에 자꾸 늦는 사람.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 내가 바쁘다고 해도 잠깐이면 돼라고 하는 사람. 내 일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날 만나자 하고 통보하는 사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다 같은 메시지예요. 당신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덜 중요해. 시간은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상대가 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보여요. 내 시간을 당연하게 쓰는 사람은 내 감정도, 내 의견도, 내 존재도 당연하게 쓰게 돼 있어요. 이게 패턴이거든요. 시간에서 시작해서 관심으로, 에너지로, 결국엔 삶 전체로 번져요. 인천에 사시는 박말순 씨, 69세. 이웃에 사는 동년배 여성이 있었는데 처음엔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연락도 없이 집에 자꾸 들르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다가, 낮잠 자다가 손님이 있는데도 벨을 누르고. 처음엔 그냥 열어줬어요. 안 열어주면 섭섭할 것 같아서. 근데 어느 순간 이 이웃분이 오는 게 두려워졌어요. 내 시간이 없어지는 느낌. 그분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긴장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내 집인데 편하지 않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치매인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을 그었냐고요? 어느 날 문을 열면서 저 지금 좀 바빠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라고 했대요. 그 이웃분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그래요 라고 했어요. 그래도 박말순 씨는 저는 그게 중요해요 라고 했어요. 그 뒤로 그 이웃분은 연락을 하고 왔대요. 이 짧은 대화 하나가 관계의 규칙을 바꾼 거예요. 내 시간을 지키는 것,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존중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사람을 알아채라. 이게 가장 무서운 패턴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착하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모른 척해?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못 해줘.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벌었어. 이것 하나잖아. 너밖에 없어. 내가 안 해주면 나 어떡해. 이런 말들이요. 이 말들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고요?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죄책감 조종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협박이라고 불러요. 상대의 감정을 볼모로 잡아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걸 하는 사람 중에 스스로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평생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와서 이게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도가 있든 없든 그 결과는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찜찜하고 지치고 그 사람이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최순자 씨, 66세. 큰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를 부탁하면서 꼭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안 해주면 누가 해요? 어릴 때는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40이 넘어서도 그 패턴이 그대로예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힘들어요. 무언가 부탁할 때마다 엄마밖에 없잖아요. 거절하면 아들이 며칠 연락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먼저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왜 미안한 거지 싶어요. 근데 그 순간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분 지금 상담을 받고 계세요. 상담사가 이런 말을 해줬대요. 어머니, 아드님의 감정은 아드님 것이에요. 아드님이 힘든 건 어머니 책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거절했을 때 아드님이 화내는 건 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라 아드님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대요. 내가 나쁜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누군가 죄책감으로 여러분을 조종하려 할 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절했을 때 상대가 화내는 건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상대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둘을 혼동하지 마세요. 5번째, 관계의 역할이 고정되면 탈출이 어렵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관계가 오래되면 역할이 고정돼요. 이 사람은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은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들어주는 사람. 저 사람은 항상 하소연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양보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항상 원하는 걸 얻는 사람. 처음에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관계의 규칙이 돼버려요. 그리고 한번 고정된 역할을 바꾸려 하면 상대가 강하게 저항해요. 왜 갑자기 이래? 예전엔 그러지 않았잖아. 변했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말들이 뭔 뜻인지 아세요? 다시 을로 돌아와. 이게 그 말의 진짜 의미예요. 부천에 사시는 이한수 씨, 73세. 30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30년 동안 항상 이한수 씨가 맞춰줬어요. 약속 장소도 그 친구 편한 곳으로, 만나는 날짜도 그 친구 일정에 맞춰서, 밥도 그 친구 먹고 싶은 거, 대화도 항상 그 친구 얘기만. 어느 날 이한수 씨가 처음으로 이번엔 내가 편한 곳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고요?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예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30년 동안 일방적으로 맞춰줬는데 처음으로 내 의사를 말했더니 이상해진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친구한테 나는 30년 동안 을이었구나. 그리고 그 친구는 내가 계속 을로 있기를 바라는 거구나. 이한수 씨, 그 친구랑 지금은 연락 안 해요. 이한수 씨가 끊은 게 아니에요. 이한수 씨가 처음으로 자기 의사를 말했더니 그 친구가 멀어졌어요. 30년 관계가. 근데 이한수 씨가 이렇게 말해요. 후회 없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30년 동안 내가 을로 살았다는 게 이제는 더 아깝지. 그 친구 잃은 게 아깝진 않아요. 역할이 고정되기 전에 바꿔야 해요. 아니면 이한수 씨처럼 늦어도 바꿔야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때예요. 6번째, 나이를 무기로 삼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건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2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를 무기로 삼는 경우. 내가 몇 살인데 내 말이 틀려? 나이 먹은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야지. 내가 살아온 게 얼만데 넌 아직 몰라. 이런 말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 의견이 틀렸을 때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이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른이니까 하고 참아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2번째는 반대로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의 나이를 무기로 삼는 경우. 요즘 세상 모르시잖아요. 어르신은 이런 거 어려우시죠?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런 말로 시니어를 낮추는 거예요. 2가지 다 나이를 권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2경우 모두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고 위축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불편하다고 말을 못해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어른인데 어떻게 뭐라고 해. 젊은 사람한테는 나이 든 사람이 괜히 꼰대 소리 들을까봐 어느 쪽이든 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나이는 경험의 증거이지 권력의 증거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상대를 눌러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상대를 낮춰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무기로 쓰는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차분하게, 단호하게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말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해요. 설명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냥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해요. 7번째 선을 긋는다는 건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다 좋게 지내면 안 되나? 맞아요. 다 좋게 지내면 좋죠. 근데 좋게 지내는 것과 을로 지내는 건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해요.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선을 긋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을 긋는 건 내가 설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정원을 생각해 보세요. 정원에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옆집 뿌리가 넘어오고, 잡초가 들어오고, 누군가 밟고 지나가고. 아무리 예쁜 꽃을 심어도 자꾸 망가져요. 근데 경계가 있으면요. 내 정원 안에서 내가 원하는 꽃을 기를 수 있어요. 누군가 들어오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해요. 선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져요. 선이 없으면 관계가 아니라 착취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선을 긋는 건 상대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선이 없으면 상대는 계속 요구하게 되고, 여러분은 계속 지치게 되고, 결국 관계 자체가 망가지거든요. 그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선을 그었을 때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을로 있어야만 유지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건 잃는 게 아니에요. 해방이에요. 8번째, 지금 당장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나이 들수록 선을 긋는 게 더 중요하냐고요? 여러분한테 남은 시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20, 30일 때는 시간이 많아요. 좀 지치는 관계도 버티면서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바꾸면 되지 하고 미룰 수 있어요. 근데 60, 70이 넘으면요? 시간이 다르게 느껴져요. 낭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 쏟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한테서 뭔가를 계속 빼가는 사람이 아니라. 충남에 사시는 정미숙 씨, 70세.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65에 처음으로 사람한테 싫다고 말했어요. 평생 못했던 말을.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근데 말하고 나서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왜 이걸 이제 했을까 싶어서 울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65에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울었대요. 왜 이제야 알았냐고. 여러분은 정미숙 씨보다 더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클로징 선을 긋는 사람이 결국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든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누군가 떠오른 분 있으시죠?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을로 지내온 관계가 생각나신 분도 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을 긋는 사람이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선을 긋는 사람이 결국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요. 왜냐면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짜로 존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을로 살면서 억지로 도와준 것들은 사실 상대한테도 진짜 도움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분노와 지침 위에 쌓인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선을 긋고
진짜 원해서 도와주는 것. 진짜 좋아서 만나는 것.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게 진짜 관계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요. 오늘 하기 싫은 것 하나에 이번엔 어렵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게 첫 번째 선이에요. 그 선 하나가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바로 선이 필요한 사람한테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